오늘 만나보실 특수통은요, 변상욱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휴가를 카자흐스탄 다녀오셨다고요? 예, 그 카자흐스탄의 크즐오르다라고 하는 곳에 예. 다녀왔습니다. 거기 이제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묻혀있던 예. 곳입니다. 지금 이제 고국으로 봉환해서 모시자라고 하는 뜻에 따라서 돌아오셨습니다만은 그곳에는 이제 기념 추모공원이 남아 있는데 예. 그곳에서 또 교민들은 뜻을 모아가서 기념 추모공원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또 그 흔적을 지운다고 흉상을 끌어내린다든가 예. 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서 갔더니 상당히 좀 거기에 대해서 좀 비통해하시기도 하고 예. 그래서 거기서도 한국 소식을 잘 알고 계시는군요. 다 듣고 계시니까 참담해하셨던 그 얘기 들으면서 좀 대단히 부끄러웠고 예. 그다음에 창간 101주년이 된 고려신문이라는데 예. 고려일보에도 다녀왔습니다. 이건 뭐냐면 3.1운동 직후에 만주 연해주로 이제 피신 갔다거나 아니면 그래요? 떠나서 예. 거기서 이제 심각하게 굶주리면서 노동하며 지냈던 우리 선조들이 예. 그 어려운 중에도 돈을 모아서 신문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 말로요. 신문사의 제호가 3월 1일입니다. 3.1운동을 기념하는. 예. 그래서 23년에 세운 건데 그 3월 1일이 다시 제호가 선봉으로 바뀌었는데 예. 스탈린이 그 조선인들을 모두 강제 이주시킵니다. 예. 그때 18만 명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키는데 그랬었죠. 열차 안에서 3만 명이 숨졌다고 예. 그러죠.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이분들이 또 학교를 세우고 신문사를 세웁니다. 대단하군요. 예. 그래서 101년 된 고려일보가 알마티에 있습니다. 그래 거기 가서 예. 야 선조들은 진짜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예. 뛰었구나, 피를 대단합니다. 흘렸구나. 예. 그래서 많이 부끄럽고 예. 많이 죄송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역사 탐방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그분들은 아직도 한국어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 후손들은? 근데 2세, 3세로 내려가면서 한글에 대해서 점점 익숙치 않고 그렇겠죠, 당연히. 한글로 예. 기사를 쓸 젊은이는 이제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객원 기자라든가 외부에서 기고하시는 한글로 씁니까 지금도? 한글과 러시아어 이렇게 반반 예.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한글로 이제 기사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자꾸 줄어들어서 그렇겠죠. 예. 그러려면은 지원도 하고 또 고국에 와서 배워도 가고 뭐 이런저런 사업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은 통하나요? 말은 뭐 아직은 나이가 한 50쯤 예. 위로는 다 자연스럽게 통합니까? 통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랑 어조는 어떻습니까 좀 보시. 근데 드라마들을 많이 보셔서 그래요? 괜찮던데요? 그래요? 그리고 젊은 카자흐스탄 그 시민들은 한국어를 너무 열심히 배우고 한국 사람만 보면 달려와서 말을 한마디라도 더 해서 익혀보려고 하고 아주 한류 열풍도 한류 때문에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예.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들 하십니까?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까워하죠. 예. 왜냐하면 그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엄청난 수십 번의 전투를 치른 독립운동가인데도 그 고려 극장이라는 극장장에 경비원을 하다가 그래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끝을 그렇게 모시지 못한 거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고 그때도 논란이 많았답니다. 한국으로 봉환을 해서 보내드리면 과연 거기서 제대로 대접을 할까? 우리가 그냥 대접하는 게 낫지 않을까? 모시는 게. 그런데 우리도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나면 뒤에 이어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보내는 게 낫지 않나? 많은 토론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지금 그 우려가 현실화되는 현실화 조금은 돼 있는 거여서 안타까웠습니다. 다른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장악 2차 청문회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조금 봤습니다만 볼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진숙 전 위원장은 도대체 전 위원장은 아니죠. 현 위원장인데 탄핵 중지 중인 거죠. 직무 정지. 그렇게 봐야겠죠. 그런데 그렇게 현 위원장이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물으면 전부 다 직무가 정지돼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탄핵 중이라 저에 대한 탄핵 중이라 제가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갔습니다. 특히 누군가의 오도에 의해서 이렇게 방송을 탄압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거는 저에 대한 모욕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럼 탄핵 중이어서 직무가 정지된 사람은 빠지고 부위원장 나오셔 해서 이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나왔습니다. 직무대행이죠. 이 양반은 무조건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답변할 게 없습니다. 이게 이진숙 위원장이 인사청문회 때 했던 답변이죠. 답변할 게 없습니다.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사 회의가 열려서 여야 간사의 합의에 의해서 여당 야당 합의에 의해서 이유 없이 답변을 거부했기 때문에 고발이 의결됐습니다. 합의했나요? 그거? 여야 합의라고 최민희 위원장이
2차 회의 때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확인을 그럼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최민희 위원장은 여야 간사 협의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협의해서요. 협의해서. 그러니까 아마 동의를 했겠죠. 예, 동의를 할까요? 글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김태규 부위원장은 또 뭐 버리는 카드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MBC, KBS 이사 선임까지 다 끝냈으니까 뭐 까짓 거 뭐 고발하든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얼마든지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은 비공개입니다. 왜 비공개여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공영방송 이사들은 공영방송이라는 건 공적인 감독을 받으니까 공영방송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사들을 선임한 과정이 비공개여야만 한다는 것은 왜 비공개여야만 하는지에 대한 서류 제출이라든가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더니 그것도 내놓지 않겠다. 왜? 그거는 제가 관여한 문건도 아니고 뭐 제가 확인해 보지도 않았고 이러면서 내놓지 않겠다. 이것이 이제 고발의 사유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전 1차에서 나왔던 사무처장은 두 분이 논의를 하신 다음에 긴급하게 전체 회의를 소집해서 그래봤자 2명입니다만은 KBS 7명, MBC 6명의 이사를 선임했습니다. 답변을 다 하고 갔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과정을 설명해 주시오라고 하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시오. 제가 관여한 바가 아니어서 그 문건은 제가 제출할 권한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 끝난 거죠. 그래서 공영방송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행정행위가 있었는데 그 행정행위가 얼마나 적법했는지에 대해서 물었더니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제출하지 않겠습니다. 끝나버렸습니다. 최민희 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증인 김태규 직무대행을 법에 따라 고발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표결에 붙였고 표결을 했군요. 여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했군요. 그러나 표결에 의해서 여당 의원들이 그렇군요. 11대 5군요. 그래서 여야 협의에 따라 간사 협의에 따라는데 간사 협의라고 하는 것은 표결에 붙이는 걸 협의했던 모양입니다. 아이고. 여당이 그동안의 어떤 모습을 봐서는 합의를 할 리가 없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방송사법 대통령이 19번째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윤석열 대통령 전과 윤석열 대통령 후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주화 이후에 뿌리를 내려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국민의 뜻이 거부될 수 있는가. 그다음에 국민의 대표들이 법을 만들어 대통령한테 보냈는데 19번 거부당하는 이런 국회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 이런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의문이 들고 두 번째 여기서부터가 좀 심각합니다만은 방송법도 대통령이 거부를 했습니다. 사실 살펴보면 대통령이 거부한 방송법 그거 갖고는 안 돼. 더 강한 법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법. 방송통신위원회법은 이진숙 위원장 전과 이진숙 위원장 후로 나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하고 정치적으로 자기하고 이념을 같이 하거나 이해관계가 깊은 사람들로 모아놓은 다음에 그 사람이 2사람이든 3사람이든 뭐 많아봤자 4사람. 그 사람들이 쥐락펴락하고 대통령의 심기에 충성하는 이런 방송통신위원회 시스템을 법으로 보장해서 되겠는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여당과 방통위 관계자도 뭐라고 설명했냐면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해서는 별도로 법에 규정된 절차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통위가 추천권과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통위가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적법한 겁니다. 법제가 이렇게 허술합니다. 이 방통위법을 가지고 어떻게 계속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거는 방송계의 구조, 방송산업, 통신과 방송의 융합, IT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의 대단히 중요한 방송통신 전략을 짜는 것인데 정치인 2명과 3명이 이거를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위원회 위원수를 대폭 늘려가지고 국회 교섭단체, 미디어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기자연합회나 PD연합회, 아나운서연합회, 기술연합회 등 방송직능단체, 시청자 단체의 대표 등등이 다수가 모여서 전문가들이 물론 여기에 법학이나 또는 교수들도 신문방송학 교수들도 들어가겠죠.
전문가들이 이 대표 단체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방송통신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2명이 한 거 아닙니까? 2명이 한국 방송통신을 쥐락펴락하면서 정책을 결정한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방송통신위원회법은 대통령이 거부한 김에 다시 뜯어 고쳐가지고 더 크고 더 세밀하게 정책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걸 기회로 더 그렇습니다.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공영방송 이사는 어떻게 해요? 공영방송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관여하면 안 되고 정치권도 관여하면 안 되는 걸로 새로 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관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CBS 사장 이사를 뽑는데 지분을 갖고 있는 공익적 단체들이 자기네 대표를 보내서 이사를 구성합니다. 그러나 MBC나 KBS는 이거보다 훨씬 더 공영적이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분을 갖고 있거나 이해관계에 얽혀 있지 않은 공적 기관이나 공적 단체들이 자기 대표들을 이사로 보내야 됩니다. 직원 대표, 직능기구 대표, 시청자 대표, 뭐 학자, 법조인, 언론 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이사진으로 구성해야 되는데 지금도 여야 정당이 추천한 사람들과 약간의 다른 단체 대표들이 추천한 사람 이렇게 섞어버렸단 말이죠. 이것도 이번에 거부당한 김에 제대로 해서 여야가 간섭하는 포션을 아주 줄여가지고 시청자와 시민 그리고 직능단체 방송인들이 지금 폐기된 법이 그거 아닌가요?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KBS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광복절 맞아서요. KBS가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 다큐멘터리 반발이 굉장히 거셉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43개 언론 시민단체들이 지적한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하면 KBS가 광복절 독립영화관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방영할 기적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다큐. 첫째, 친일파이자 독재자라는 평가가 전혀 없이 그냥 건국의 아버지로만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 4.19 혁명, 제주 4.3, 여순 사건 등 국가적으로 이미 정립된 현대사를 부정하고 있다. 그다음 3.15 부정선거나 4.19 혁명을 아랫사람 책임으로 돌리고 자기는 하야했는데 이걸 위대한 결단으로 표현한다.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주장에 대한 사료나 증거 제시가 전혀 없다. 그다음에 윗선에서 지시로 이루어지고 실무진들은 거부했던 내용이다. 너무 형편없어서. 그런데 이게 방송이 나간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이라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은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는 상해 임시정부를 기점으로 해갖고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국가 이름, 연호, 헌법 다 태극기까지 다 진열이 돼 있습니다. 국립기념관에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건국절을 따로 만들려고 하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번 사태는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할 때 실무진들, KBS 실무진들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다큐멘터리 이승만 대통령 다큐멘터리에 나온 사람들이 다 극우 인사로 돼 있다. 그다음에 인간 이승만과 기독교가 너무 미화돼 있다. 그다음 관객 수에 비해서 지나치게 구매 가격이 높다. 작품의 질에 비해서 너무 비싸게 사온다. 그다음에 영화진흥위원회도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건 영화로 볼 수 없다라고 두 번이나 거부했던 영화다. 그걸 어떻게 공영방송 KBS가 광복절을 맞아 틀 수가 있냐라고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까지 어떤 작품성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어떤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과 과를 제대로 다룬 다큐멘터리란 뭐 틀어도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작품성 자체가 이 안팎에서 공통이 이 작품은 작품성 자체 이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거를 틀어야만 하고 편성해야만 했던 실무진도 도저히 아닌 것 같고.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무리하게? 결국 공영방송을 공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집권 세력에 대한 심기 경호 내지는 그분들의 만족을 위해서 또는 지금 자리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이 임기가 끝나고 다음에 자기가 갈 자리를 위해서 뭔가 사적으로 지금 관여하면서 흔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안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무리하게 마구 집행이 될 수 있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대로 방송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대로 KBS는 KBS대로
이렇게 진행될 수가 있는 거냐. 심지어는 YTN 같은 뉴스 전문 채널도 사기업한테 넘기면서 예. 공적 방송으로 유지할 아무런 감독 어떤 근거조차도 없이 잘할 거예요라고 넘겨줘 버렸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공영방송을 공영방송으로 유지하고 싶은 국가의 방송 정책일 수 있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KBS도 지금 경영진이 바뀐 다음에 어떤 신뢰도가 불과 몇 달 만에 굉장히 어떤 급전직하했습니다. 많이 떨어졌고 예. 그 결국 믿을 거는 MBC밖에 안 남았다고 국민들은 계속 거리에서 또는 예. 뭐 문화제를 열면서 외치고 있는데 MBC도 다음 주면은 상당히 심각한 어떤 기로에 서게 되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법적 판단을 기다려 봐야 되는데요. 예. 예. 아마 뭐 뜻 있는 시민들이 여론을 모아주시고 정부가 일말의 어떤 관료로서의 양심이 있다면 예. 또는 집권 세력이지만 정파적이 아닌 그래도 국민의 화합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의 올바른 판단은 할 거라고 기대를 하긴 합니다만. 기대를 하십니까? 해야죠.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상욱 대기자였습니다.